안녕하세요. 정윤이의 책문화TV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계절은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요. 네, 춘분도 지났고요. 네, 이제 하루하루 다르게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22년 새해부터 새로 시작하게 된 방송 북클럽 독서당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김민주 대표님과 함께 북클럽 독서당 두 번째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옆에는 북클럽 독서당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우리 김민주 리드앤리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잘 지내 계시죠? 예. 네. 페이스북 보니까 뭐 군산에도 가시고 또 어디도 가시고 네. 굉장히 네, 여행을 또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예. 네. 뭐 일도 하지만 뭐 네. 그런데 다녀야지 이게 힐링도 되고 예, 또 예. 기분 전환도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건강하게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했으니까 또 코로나가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은 피크는 지난 것 같아요. 그쵸? 예, 피크는 느낌에. 지난 것 같아요. 아니 오미크론이잖아 이제는. 네. 오미크론 안 걸리면 인간관계 문제 있다 이런 얘기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네. 인간관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직 안 걸렸으니까. 그거 이제 건강하셔서 그런 거고. 네. 왜냐면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래도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만나고 계시는데 네, 안 걸리셨다는 거는 그래도 이제 건강하시다라는 것 같아요. 그쵸? 또 다른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 네. 매를 빨리 맞아야 되는데 그쵸, 아직 네. 매를 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예. 뭐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오미크론 지나갔어요. 저는 걸렸다가 네네 예, 나왔거든요. 매를 먼저 맞으셨군요. 예, 예. 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자, 오늘 북클럽 독서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난 2022년 2월 24일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4일 만이죠. 네네. 그렇죠? 4일 만에 2월 24일. 그렇죠. 2월 24일 이제 베이징 올림픽 끝난 지 4일 만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 전쟁의 이유로 우크라이나 비무장 그리고 돈바스 지역 내 러시아인 보호 등을 이유로 특수 군사작전을 수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크라이나 그 민간인들 사상자도 그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 참여한 그 전사자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이제 27일째 이제 진행 중입니다. 오늘 우리 김민주 대표님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어떤 국가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전쟁을 하는지,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을 했는지,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한 책과 영화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는 북클럽 독서당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관련된 책과 또 영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김민주 대표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님 먼저 우크라이나가 이제 어떤 국가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예. 네. 우크라이나 이렇게 네. 개요를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네네. 우선 제가 정인이님께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우크라이나 하면 네네. 무엇이 연상이 되나요? 저는 머리에? 먼저 딱 두 가지가 네, 연상 딱 되는데 떠오르는데 뭐냐면 지도. 지도? 지도 이제 파란색과 노란색의 조합 있잖아요. 국기? 예, 그렇죠. 네. 지도가 아니라 국기. 네네. 우크라이나 국기가 저는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왜냐면은 그 파란색과 노란색을 연상하는 그 어떤 당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우리나라요? 예, 열린민주당의 원래 그랬나요? 예, 뭐라 해야 되나 상징 색깔이 이제 파란색과 노란색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국기를 보면은 그 열린민주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열린민주당은 지난 1월에
더불어민주당 합당하면서 이제 당은 없어졌는데 네, 그 우크라이나 국기 하면 네, 그 열린민주당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또 하나는 제가 질문을 잘했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이 다당제가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서 네, 안타까운데 그러네요. 네. 또 하나는 그 푸틴의 애인 네, 리듬 체조 선수였던 네, 카바예바가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카바예바한테 사람들이 메시지를 많이 보낸대요. 제발 푸틴을 좀 설득해봐라. 전쟁 좀 끝내달라고. 백여송사로? 푸틴한테 연락을 할 수 없으니까 이 푸틴 애인한테 애인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네, 다시 한번 맞아요. 생각하면서 네. 안타까운 전쟁이죠 사실은. 네. 저는 저기 우크라이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바틴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사바틴. 네네. 사바틴 하면 우리나라 구한말 때 저기 유명한 그 건축가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이 우크라이나 출신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구한말 때 굉장히 영향력이 컸었거든요. 고종이 좋아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사바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크라이나에 한번 가서 이 사람의 고향 거기가 폴타바라는 지역이더라고요. 폴타바. 거기를 드네프르 강이라고 있는데 요즘은 드니프로라 강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는데 일단 뭐 당분간 좀 그 꿈을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막 전쟁하고 뭐 난리를 벌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사바틴이 저는 생각이 났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기 뭐 그런 거 그리고 예전에 그 소피아 롤에 나왔던 그 해바라기라는 영화 있죠. 저는 해바라기라는 영화를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거기서 이제 남편을 찾으러 그 우크라이나에 가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 전쟁에 이제 참전을 해가지고 집에 안 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도. 그래서 왜 안 오나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문해서 우크라이나 이제 마을을 가는데 가면서 옆에 해바라기 그 풀밭들이 정말로 이렇게 많아가지고 국기에 그 노란색이 뭐 밀 그런 것도 있지만 해바라기 이제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흑톤이 뭐 그리고 유명한 이제 도시로 뭐 요즘은 키이우라고 그러는데 수도 키예프 뭐 하르키우 뭐 오데사 뭐 세바스토폴 뭐 나이팅게일이 옛날에 이제 참전했던 뭐 크림반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막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 방송에서 그 우크라이나 지도 이렇게 많이 보고 그러는데 그 면적이 유럽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서 당연히 이제 러시아가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우크라이나가 유럽 전체 국가 중에서. 굉장히 넓은 땅이네요. 그쵸? 네네. 우크라이나 다음 3위가 프랑스예요.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면적이 한 6배 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한 5,200만 명 뭐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한 80% 정도 그 정도 국가니까 뭐 인구가 뭐 적은 나라는 절대로 아니죠. 물론 이제 면적이 넓은데 비해서 인구는 이제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하여튼 그 유럽에서 그 대국에 이제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1인당 소득은 뭐 생각보다 낮아요. 생각보다. 거기가 부패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거기도 이제 러시아처럼 이제 올리가르키라고 이제 큰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이제 장악을 하고 지하 경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그 GDP 1인당 GDP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그 GDP가 1,269억 불. 그리고 1인당 GDP가 9,193불 정도? 그 환율로 이제 보는 거하고 구매력 평가로 하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한데 구매력 평가로 하면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경우는 이제 훨씬 더 넓고요. 그 이제 환율로 하면은 이제 시장에 나온 것만 따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적게 이제 잡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쪽 그 우크라이나는 이 슬라브 쪽을 이제 크게
지역별로 3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동슬라브, 서슬라브, 남슬라브. 그래서 서슬라브는 이제 폴란드나 체코, 뭐 슬로바키아 이제 이런 그쪽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헝가리는 아니고요. 이제 민족적으로. 그리고 이제 남슬라브는 이제 예전에 유고 이제 등등에 해당되는 뭐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불가니아를 이제 포함하는 거고, 동슬라브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 이 3개인데, 지금 보통은 이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하고 좀 저기 싸우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동슬라브 안에 있는 국가들끼리. 그러니까 결국 뭐 우크라이나가 이제 옛날 그 소련 그런 시대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 러시아가 이제 자기의 범위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화면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유럽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도상에 보면은 그 러시아하고 이제 인접해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러시아하고 인접해 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이제 좀 큰 그러니까 영토가 큰 국가 중에 하나. 그래서 보니까 이제 좀 비교를 해보니까 프랑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토가, 그렇죠? 프랑스가 이제 식민지를 포함을 하면 우크라이나하고 비슷한데, 이제 식민지 빼고 이 본토만 이렇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더 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이제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있고, 북동쪽으로는 이제 러시아가 있는 거고, 남서쪽으로는 몰도바, 루마니아가 있고, 북쪽으로는 이제 벨라루스, 벨라루스. 그리고 흑해와 아조프의 이제 접경국. 이게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이쪽 이제 우크라이나 동쪽 이쪽을 이제 일부 점령을 했고, 그리고 저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남쪽 그 공화국을 병합을 했거든요. 국제적으로 이제 인정해주는 나라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계속 크림반도 입장에서는 이제 북쪽으로 가고, 또 동쪽에서는 더 서쪽으로 가고, 저 위에서도 이제 키예프 쪽에서 남진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 서쪽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북쪽하고 남쪽하고 동쪽 이쪽 중심으로 계속 지금 침범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상세 지도를 한번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지금 이 키예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S자로 해서 흑해로 들어가는 이 강이 있잖아요. 그게 드니프로 강이거든요. 드니프로 강. 그래서 이 강은 지금 유럽 전체에서 3번째로 긴 강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강이 이제 러시아의 그 볼가강이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전체를 흐르는 도나우강이라고 있죠. 다뉴브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3번째로 긴 강이 이제 이 강인데, 이 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강이 이 우크라이나의 그 여러 가지 토질 등등 해가지고 이것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곡창지대를 만들게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얘기 드리겠지만, 왜 코사크족이라고 뭐 있잖아요. 코사크인. 코사크인들이 바로 이 드네프르강, 이 돈강 해가지고 이 아래쪽, 남쪽 그쪽에서 이제 기거를 하면서 거기서 자유 정신을 이제 길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그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정체성 중에 하나가 코사크인데, 그 코사크를 만들게 된 계기가 이런 그 드니프로강, 뭐 흑해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죠. 그러네요. 국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간을 강이 그쪽 관통하고 있는 드니프로 강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흑해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강인데, 저 지도를 보니까 굉장히 저 우크라이나가 이제 유럽 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국가인 것 같아요. 뭐 완전히 저기 중간은 아니지만, 하여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뭐 아주 따뜻하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남쪽은 상당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그 러시아 동계올림픽 그 한때도 바로 여기는 이제 거기는 이제 러시아 땅이긴 하지만 바로 이 흑해 쪽이고, 그리고 이쪽에 휴양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죠.
면적은 이제 한반도의 3.5배,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6배 정도. 그렇죠? 네네. 그리고 언어는 이제 우크라이나어를 네, 주로 쓴다고 하는데 러시아어도 좀 쓰는 거죠, 그렇죠? 네, 러시아도 쓰고 그리고 요즘 뭐 CNN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생각이 그냥 일반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영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종교는 우크라이나 정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교가 이제 제일 많지만 이쪽 서쪽 중심으로는 이 카톨릭 그 쪽도 상당히 있어요. 서쪽으로.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특히 폴란드가 대표적인 카톨릭 국가거든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는 폴란드하고 관련도 많고 옛날에 로마 카톨릭 교황도 이쪽에다가 그 전파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우크라이나 서쪽 쪽은 이쪽 카톨릭하고도 관계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수도는 이제 키예프인데요, 그렇죠? 저 약간 아까 그 드니프로 강 위쪽에 보면은 이제 키예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수도입니다. 근데 이제 키예프라고도 하고 키우라고 하고. 그러니까 키예프는 러시아식 발음이고 키우는 우크라이나 이제 발음인데. 이 키예프는 이제 원래 러시아가 이쪽 우크라이나 자꾸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역사적으로 쭉 가보면 이 키예프 공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한 9세기, 10세기, 11세기, 12세기 그 정도에 이쪽에서 크게 자리 잡았던 나라인데 그 키예프 공국에서 이 우크라이나도 생기고 러시아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따지고 보면은 똑같으니까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또 우리하고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이후로 이제 역사가 지나가면서 자꾸 많이 이제 변형이 일어나긴 했는데 뭐 우리도 뭐 옛날로 따지면은 옛날 저기도 뭐 지금 우리하고 싸우고 있는데 뭐 같은 그 민족인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이제 그 배우, 배우 출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이제 대통령이고요. 사실 이제 지형을 보면은 국토의 95%가 평지라고 해요. 근데 95%는 뭐 조금 뭐 이렇게 과대평가된 것 같긴 한데 이쪽 서쪽하고 이 크림반도 이쪽에 좀 산악지대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95%가 평지는 좀 너무 뭐 심한 것 같긴 한데 뭐 어디까지 산지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하여튼 한 60% 정도는 하여튼 60 내지 70% 이 정도는 이제 평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굉장히 비옥한 흑토지대라고 해요. 그래서 경작을 하면 굉장히 그 작물이 잘 자라는 그런 지대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세계의 3대 흑토지역 이런 거 배우거든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그거 기억하면은 뭐. 아, 그래요? 기억나세요? 기억나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 기억 안 나는데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그 우크라이나가 그렇구나. 하여튼 흑토 지역이 우크라이나하고 그 미국 쪽 중간 그 평야지대하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쪽 남미 거기가 3대 흑토 지역이라고 옛날에 배웠는데 그 사이에 흑토 뭐 성질이 바뀌지는 않았겠죠? 그런 거 쉽게 바뀌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전 세계 흑토의 25%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사실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는 이제 대단한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이제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사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웬만한 국가에서는 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저 땅이 우리 땅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가들이 좀 있을 거예요, 사실. 그쵸? 옛날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여기 뭐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확보를 했죠. 그러니까 농작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지하 자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석탄 이런 것도 있고 뭐 티타늄, 뭐 니켈. 그래서 요즘 시대에 필요한 그런 그 광물들 있잖아요. 히토류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뭐 그런 자원으로 봤을 때는 탐이 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유럽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상세 그 지도를 이제 같이 좀 봤습니다. 좀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이유로 이야기하기를 우크라이나 비무장 그리고 돈바스 지역 내에 러시아인을 보호하겠다 이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속내는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크게 이제 푸틴 자신의 이유하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유 두 개로 나눠서 보면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푸틴은 지금 뭐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을 이제 선출로 해서 당선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계속 그 헌법도 바꿔가고 뭐 하여튼 술법을 써가지고 지금 거의 한 22년 정도 이렇게 실질적인 집권자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제일 처음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소련에서 나오고 나서 첫 번째 대통령이 옐친인데 옐친도 4년간 2번을 했거든요. 8년. 근데 그 막바지에 이 푸틴이 그 총리를 했었어요. 근데 옐친이 이제 알코올릭이 되고 이제 더 이상 그 국정을 관여를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총리가 이제 실질적인 집권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대통령에 출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옐친의 후계자식으로. 그래서 이제 처음 한 8년간을 이제 잘 했어요, 사실. 세인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이제 출신이고 뭐 KGB에도 이제 오래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잘 파악을 했었고 또 총리 경험도 있으니까 대통령을 이제 잘 했어요. 근데 잘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러시아 1990년대가 러시아가 워낙 그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그 카테고리에서 이제 벗어나 가지고 독립을 하려니까 이제 자립도나 경제 뭐 인플레가 엄청 일어나고 경제가 안 좋아졌는데 푸틴이 이제 그거를 이제 진압을 해가지고 안정화를 시켰거든요. 거기서 인기를 끌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처음 4년 임기를 2번 했고요. 중간에 그 총리를 일부러 한 번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연임하고 나면 더 이상 계속 대통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허수아비 메드베데프를 이제 대통령으로 내걸고 자기는 총리로 하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이제 다 장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만화 같은 거 보면 이 푸틴이 총리를 하면서도 메드베데프를 이제 인형으로 이렇게 갖고 노는 그런 만화들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화 보면 이제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을 바꿔가지고 6년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4번째 대통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95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0이 이제 좀 넘었는데 이제 2024년에 끝나요, 임기가. 그렇죠? 재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끝나거든요. 근데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법을 또 바꿔가지고 이제 앞으로 2036년까지 그러니까 12년 더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아니고 지금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지지도를 보니까 한 50%였었어요. 근데 이 정도 갖고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높이고 싶은데 예전에 푸틴이 집권하고 있을 때 전쟁을 이렇게 벌이면 항상 지지도가 폭등한다는 걸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빌미로 해서 대통령 이제 연임을 계속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터뜨렸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고 뭐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이제 푸틴 자신의 이제 이유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제국을 그러니까 지금보다 영토를 더 넓혀서 제국 차원의 국가를 만들겠다 하는 이제 그 야심이 물론 당연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지금 보니까 와 그러면 지금 푸틴은 2024년까지는 25년을 집권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개헌을 해가지고 2036년까지 네. 하면은 이제 12년을 더 집권하는 건데 그때 나이가 이제 85. 네. 그렇죠. 85살. 5쯤 되겠죠. 와. 5쯤. 이렇게 권력욕이 심하군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권력욕이란. 네, 스탈린도 이제 예전에 막 그렇게 하다가 네. 결국 이제 횡사를 했잖아요. 그쵸, 자기 그 궁궐 같은 집 안에서. 네. 근데 그게 뭐 자기 그러니까 심장병으로 죽었다는 말도 있지만 누가 이제 독살을 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아직 그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요즘 뉴스 보면 미국이나 뭐 여러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러니까 푸틴이 없어지지만 안 되겠다 이 상황이 도저히 그래서 푸틴을 이제 죽이려는 그런 뭐 음모도 막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네. 지금 푸틴이 집권하고 있는 그런 당 이름이 통합 러시아당이네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 처음 2000년대 되고 나서 2001년에 이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허수아비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를 지지하는 거.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그런 당들을 뭐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그 당을 만들어서 지금 20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45석인데 이 통합 러시아당, 그러니까 푸틴이 만든 2001년에 창당한 통합 러시아당이 325석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450석 중에서 325니까 거의 한 75%. 와, 이거 대단하네요, 진짜. 네, 장기 집권 목표로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 거기 대통령이 그 푸틴을 그동안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비난을 하긴 했는데 아주 그 치명적인 그 언사를 했어요. 전범이라고 푸틴 보고 워 크리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범이라는 건 그냥 전쟁에서 뭐 군인을 이제 뭐 상대방 군인을 죽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막 그 일반 국민들한테 막 죽이잖아요. 포를 쏴가지고.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죽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자, 워 크리미널, 전범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푸틴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자, 그럼 푸틴의 입장은 그런 거고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그리고 다른 이유라고 하면은. 다른 이유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바스 지역은 이제 그 이쪽에 저기 우크라이나 동쪽에 그 지역 그 도네츠크하고 루한스크 이 두 개 지역을 이제 말하는데 이제 거기에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호한다라는 거 이제 그게 이제 하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굉장히 기본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2013년부터 이제 서구 쪽 서구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러 경향을 띠고 그러니까 이 푸틴이 그동안 이제 꾹 참았는데 이제 그 도저히 못 참겠다. 우크라이나가 더구나 이제 이 나토에 가입하겠다. 뭐 유럽 연합에 가입하겠다. 계속 그러면 나토는 군사 동맹이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일단 나토에 들어가면 그 나토의 원칙이 그거거든요. 자기 가입국의 누구 하나가 상대방으로부터 침범을 당하면 그게 자기 자신이 침범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반격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나토에 들어가면 그 러시아가 이제 쳤을 때 그 나토 온 나라가 다 와서 이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쳤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 얘기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예전 201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특히 이제 200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친러 정권들이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반러 정권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진압하겠다. 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푸틴은 지금 이제 이 친서방 그 정권을 나치 정권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와서 친나치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겠다. 그리고 친러 정권을 새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를 축출하고 친러 정권을 세우겠다 하는 게 지금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회에 러시아 영토를 좀 더 넓혀보겠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친러 정권뿐만 아니라 그 중립국화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친러 정권으로 이제 세우는 게 가장 푸틴 입장에서 중요한데 이제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중립국화를 하겠다. 근데 중립국이 되려면 그 군사 그런 시설들이 있는 거를 이제 다 제거해야 이제 러시아를 못 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텔레비전 요즘 보면 막 그런 군사 시설들을 다 여기저기 있는 거를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립국으로 가도록, 그러니까 중립국도 강력한 중립국이 있고 무력한 중립국이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이제 후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푸틴의 생각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푸틴은 빨리 그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빨리 항복해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젤렌스키는 이제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그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은 계속 지금 희생자가 지금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어제 제가 CNN 그 뉴스를 봤더니 그 우크라이나 국민 한 사람이 이제 좀 나이 든 국민 한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옛날에 독일이 쳐들어왔을 때도 살아서 그걸 다 목격을 했는데 그때 독일군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죽였는데 이 사람들은 한테는 별로 피해를 안 줬대요. 그쵸, 민간인들한테. 근데 이번 러시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하고 또 다르다 그러면서 막 울먹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기 힘든 이유들이 지금 좀 말씀 이제 들어보면은 있어요, 그렇죠? 러시아를 포기하기 힘든 이유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이제 유명한 외교 전문가 그러면 이제 헨리 키신저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도 물론 유명하지만 또 유명한 사람 중에 즈비그뉴 그 브레진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카터 행정부 때 이제 외교 고문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 외교 고문으로 가기 전에도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면서 이제 외교 전문가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원래 폴란드 출신이에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러시아에 대해서 좀 강경 입장을 취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 얘기 중에 이 말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 그 요즘 사태하고 이제 관련되는 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없이는 제국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딱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입장이나 여러 가지 자원이나 뭐 인구, 뭐 흑토 등등 이렇게 보면은 이 말이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옛날에 소련 제국을 부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가깝기도 하고 뭐 자원이 풍부한 우크라이나를 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이쪽으로 쑥 들어와 있잖아요. 흑해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나토로 넘어가면 모스크바 포함해가지고 러시아의 그 심장부에 굉장히 가깝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비도 할 겸 공격도 해서 이번에 친러 정권으로 완전히 다시 옛날처럼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기 힘든 이유는 이제 아까 뭐 얘기 나왔지만 그런 뭐 국토의 면적이나 뭐 인구나 자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당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이쪽 아까 제가 동슬라브 얘기했는데 러시아가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러시아가 대러시아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소러시아고 벨라루스는 백러시아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좀 동일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키예프 공국 이게 이제
9세기부터 한 13세기까지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러시아도 생기고 우크라이나도 생겼거든요. 근데 이 키예프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작한 데를 이번에 갖겠다. 우크라이나 수도를 가져버리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지금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우리 김민주 대표님하고 같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뭐 역사나 그리고 어떤 지정학적인 특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북클럽 독서당이니까 우리가 이제 또 관련된 영화나 책에 그걸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그렇죠.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다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영화나 책과 좀 이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실 때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어떤 영화를 봐야 되는지 좀 그런 정보도 드릴 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그 영화 킹 다닐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킹 다닐로는 그러니까 어떤 시대 배경이냐면요, 13세기 우크라이나예요. 그래서 아까 키예프 공국이 있는데 그게 1240년에 이제 몽골군에 의해서 그 나라가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몽골이 이제 이쪽 흑해를 비롯해서 이쪽을 다 점령을 하는데, 그때 우크라이나를 이제 지키려고 노력했던 왕이 킹 다닐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갈리치아라는 그 데가 있거든요. 갈리치아, 볼히니아, 이게 우크라이나의 서쪽에 있는데 그쪽에 이제 왕이었어요. 근데 몽골이 워낙 세니까 몽골에 이제 그러니까 신하로 들어가겠다고 이제 잠시 고개를 숙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나라를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루테니아 왕국이라는 것을 이제 이 킹 다닐로가 한때 만들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당신은 이제 몽골이 막 침입을 하는데 이걸 막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제일 전방에 서서 이 카톨릭을 지켜라. 그러니까 몽골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당신을 루테니아 왕으로 정하겠다라고 이제 했어요. 근데 루테니아가 근데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를 그 라틴어로 발음한 거예요. 러스라고 있죠, 러시아. 러스의 그 라틴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루테니아가 있으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벨라루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 루테니아에 이제 흑 루테니아도 있고 백 루테니아도 있고 그러는데 그 백 루테니아가 이 지금 현재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북쪽에 있는 그 나라 있잖아요. 그 이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뭐 하얀 것을 좋아해서 우리나라하고 뭐 같은 백이민족이다, 막 이제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루테니아라는 이름에서 그 벨라루스 이름이 이제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킹 다닐로 그 영화를 보면 하여튼 13세기의 이 우크라이나 서부 쪽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때 몽골 침입을 어떻게 하고 카톨릭이 어떻게 그걸 막으려고 했고, 뭐 그런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킹 다닐로를 영화를 봤거든요. 보셨어요? 봤는데 사실 전쟁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킹 다닐로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인 이제 전쟁 영화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흥미롭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초기 그 역사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제 관련된 책이나 영화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킹 다닐로를 또 우리 대표님이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봤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은 우크라이나의 그 13세기 당시의 그 역사를 좀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를 이제 그 아무 사전 지식이 없이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 역사적 배경을 이제 좀 알고 그 영화를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죠. 맞습니다. 자, 그 사실 우크라이나 하면 이제 카자크인이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그쵸, 카자크인에 대한 어떤 민족성이라든지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이 카자크인과 관련한 영화 책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좀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좀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영화로는 이제 킹 다니엘로 우리나라에는 2018년도 나왔죠. 네, 이때는 이제 몽골하고 전쟁을 치렀던 13세기 우크라이나 그 시대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몽골이 이제 여러 개 칸국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 가장 서쪽에 있었던 칸국이 킵차크 칸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자로는 이제 금장한국, 뭐 영어로는 골든 호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 킵차크 칸국을 이제 만든 사람이 바투예요. 바투. 그래서 그 바투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킹 다니엘 얘기가.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그 책으로는 저 참 이 고골 작가 니콜라이 고골. 니콜라이 고골이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테지만은 러시아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작가. 우크라이나 출신의 작가죠. 네. 이 고골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타라스 불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불바 사실 불바 맥주 브랜드 중에 불바 있는데 그런가요? 저는 몰랐는데. 이 고골이 쓴 타라스 불바 이 작품. 그래서 니콜라이 고골은 원래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이제 이분이 있었을 때가 이제 19세기인데 그때는 우크라이나가 나라가 없었어요. 그냥 러시아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러시아 가서 활동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러시아 사람을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고 보면 우크라이나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후르시초프 있잖아요. 거기도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알고 보면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러시아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골의 타라스 불바 그것도 이제 읽어보고 또 그거를 영화로 만든 것도 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율브리너가 나와서 맞아요. 율브리너. 그 대장 부리바로 이제 이렇게 옛날이어서 그런지 하여튼 타라스 불바라고 그냥 대장 부리바로 이렇게 이름을 했죠. 근데 하여튼 여기는 이제 그 대장 부리바가 이제 코사크 이제 그 대표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도 이제 그렇게 키우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키예프는 이제 그러니까 이때가 17세기 때 이제 이 얘기인데 그 키예프가 그 당시에는 폴란드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키예프 대학에다가 이제 그 아들을 보냈는데 거기 가서 공부도 좀 하지만 폴란드 귀족 처녀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코사크를 막 버릴 것 같아서 나중에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코사크의 이제 독립 정신, 뭐 자유성 이런 것들을 그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그 소설과 영화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코사크라는 말은 어원 자체가 그 방랑자, 자유인, 모험가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체제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들끼리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자유롭게 사는 거 이제 그런 그 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좀 그 반대잖아요. 굉장히 큰 그 조직에서 이렇게 이렇게 압제를 해도 좀 참고 하여튼 대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는 그 성향 자체가 좀 반대쪽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1240년 이후에 계속 못 가졌거든요. 흩어지고 뭐 폴란드한테 먹히고 리투아니아한테 먹히고 러시아한테 먹히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성향 때문에 꼭 그랬다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이 코사크적인 그런 그 정신 그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역사 인물에 스텐카 라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코사크의 이제 그런 그 대표인데 그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다가 나중에 이제 러시아한테 진압을 당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스텐카 라진에 관련되는 그 10분짜리 무성 영화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네네. 그 10분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스텐카 라진의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 코사크가 막 여러 군데를 점령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굉장히 이제 예쁜 이제 여자를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여자하고 이 스텐카 라진이 이제 푹 빠지고 있으니까 그 부하들이 아니 당신은 지금 여기저기 공격하고 그래야 될 텐데 왜 그러고 있냐라고 이제 뭐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라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자랑 도망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그 부하를 이렇게 목을 벨 수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부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하여튼 그게 무슨 강이었는지 뭐 이제 드니프로 강이었는지 뭐 볼가 강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 강에서 배 타고 가다가 그 여자를 들어갖고 물에다 던져버렸어. 그 여자를요? 웬일이야? 그러니까 부하들한테 보여주려고. 나는 아직도 그 코사크 정신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걸 다룬 영화가 스텐카 라진이라는 10분짜리 무성 영화가 있어요. 실제 거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거 봐야 돼. 이거는 못 봤는데 봐야 돼. 무성 영화, 10분짜리 무성 영화니까. 구글에서 검색하면 되고요. 그리고 셜록 호프의 고요한 돈강이라는 게 있어요. 고요한 돈강.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두꺼운데 이거는 그 코사크족을 다루는데 20세기 상황의 코사크족을 다뤄요. 그러니까 좀 현대. 그래서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막 그런 와중인데 그게 소설도 재미있지만요. 원작이 있죠. 그 영화가 있어요. 고요한 동강. 그게 5시간짜리예요. 근데 그 보면 재미있어요. 1957년에 나왔는데 저도 이렇게 다 봤는데 그래서 하여튼 대장 브리바 그리고 스텐카 라진 고요한 돈강 하여튼 이 영화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의 그런 정신을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던 사람이 셰브첸코라고 있어요. 셰브첸코. 그 이분이 이제 원래는 농노였는데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그 재능을 아까워해서 이제 그 사람을 돈을 모아갖고 농노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그러는데 자유인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정치 이런 데 개입하고 그러면서 이게 정치범이 돼요. 그래서 이제 험난하게 살면서 하여튼 우크라이나 이 정신을 이제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대표작이 유랑시인이라는 게 있어요. 유랑시인. 그래서 제가 책을 보면 여기 이제 유랑시인이라고 있잖아요. 유랑시인. 여기 이 사람이 쓴 그 시를 다 모아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우크라이나의 어떤 정체성, 그런 민족성, 그런 여러 가지 성격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코사크와 우크라이나의 역사 뭐 이런 책도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그 후르셰프스키라는 그 사람이 우크라이나 이분도 이제 작가로서 우크라이나 역사라는 책도 쓰고요. 이 코사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한번 보시면 그 코사크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우크라이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허승철님이 이걸 편역을 했는데 뭐 두껍긴 하지만 저는 재밌게 이제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책을 우크라이나 관련된 책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뭐 번역돼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크라이나 사태 벌어지고 작년에 이제 도서관에서 이 책을 볼 때는 쉽게 대출이 됐는데요. 요즘 인기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빌려갔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엄청 열심히 공부하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분야 책 거의 한 20권을 하고 쭉 봤는데 많이 갖고 오려다가 못 갖고 왔어요. 이 세 가지 책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남산 도서관의 경우에. 남산 도서관의 경우에. 하여튼 다 빌려갔어요.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이런 세계 정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영화하고 책 이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 끝에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몽골 시기의 그 우크라이나를 좀 알 수 있는 영화로는 킹 다닐로. 2018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상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자크 시기를 알 수 있는
영화, 그러니까 원작도 있습니다. 이제 고고리 쓴 문학 작품인데 타라스 불바. 이거는 이제 우리 영화로는 이제 대장부리바. 네. 우리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단성사에서 1962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네, 율브리너 아주 유명한.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리고 아들이 토리 커티스였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10분짜리 무성 영화 스텐카 라진. 네, 이거는 이제 뭐 구글링해서 찾으시면은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숄로우프가 쓴 고요한 동강이라는 그 문학 작품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그 분량이 많아요. 네, 분량이 많은데 영화도 진짜 길어요. 네, 그러니까 대하 소설이에요. 그렇죠. 예, 대하 소설 그리고 대하 영화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동강 5시간인데 5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돈강이 있는데 돈강은 지금 현재 러시아 땅을 흐르거든요. 근데 왜 이게 우크라이나하고 관련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까 드니프로 강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지만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그 지도가 있으면요. 동쪽이 그전에는 더 동쪽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그걸 뺏어가지고 지금 동쪽이 줄어든 거고요. 그렇구나. 근데 그 동쪽에 옛날에 돈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사크족 포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강에도 살고 볼강강에도 살았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러시아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쪽에 있는 폴란드나 이쪽 슬로바키아 땅을 우크라이나 집어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뺏고 주고. 네네네. 그러니까 동쪽은 러시아가 뺐고 서쪽은 줬어요. 그러니까 지도가 이렇게 이동한 거죠. 그쵸? 이동한 거. 그래서 지금 요즘 폭격당하고 폴란드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도시가 르비우라고 있는데 르비우가 그 전에는 폴란드 쪽 땅이었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폴란드는 또 얼마나 억울해요 또. 그렇죠. 네. 그리고 세브첸코의 그 유랑 시인이라는 시집. 그리고 역사를 좀 깊이 알고 싶으시면은 우크라이나의 역사라는 책이 있고요. 코자크와 우크라이나의 역사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영화 중에서 크루티 대전투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1918 크루티 대전투라는 영화. 예, 이것도 우크라이나의 그 역사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영화로 좀 대표적인 영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차 세계 대전 당시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뭐 수백 년 동안 독립을 못 하다가 이때 독립하려고 공화국을 선포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블라디미르 레닌이 어디서 독립하려고 그래갖고 이제 진압을 했거든요. 그때 과정을 다룬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키예프 대학생들이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930년대 나온 작품 중에 대지라는 작품, 무성 영화. 그쵸? 그리고 1932년하고 33년에 걸쳐서 그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대곡창지대였잖아요. 근데 곡창지대인데 기근이 났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뭐 기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이유는 러시아에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곡물들을 다 가져갔어요. 나오는 족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제 러시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대공황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 홀로도모르가 기아에 의한 대학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쵸, 홀로도모르라는 영화. 홀로도모르 그 영화도 있고 또 이제 영국 그 기자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잠입을 해요. 그 대기근 시대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문만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취재하러 들어갔다가 이제 생긴 이야기. 그게 이제 미스터 존스. 그 기자 이름이 미스터 존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영화 그 홀로도모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학살인데 이게 이제 기근에 의한 그쵸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미스터 존스 이 작품도 한번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시기를 다룬 영화,
그래서 2차 대전 뭐 영화는 뭐 워낙 많아서 그쵸, 뭐 맞아. 저기 소개하기가 너무 많은데 네네. 하여튼 증오라는 거 예, 거기는 예. 이제 우크라이나 남자하고 폴란드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네. 2차 대전이 터져가지고 이제 터져서. 그 회오리에 이제 빠지는 예, 그런 예. 그 과정이고 그리고 세바스토폴을 이제 지키려고 하면서 네. 이제 생긴 이야기, 그러니까 전투 얘기, 네, 그 뭐 저격수 얘기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여자 저격수 이야기. 네네. 그래서 요즘 그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네네. 러시아 장군들이 계속 뭐 죽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다 우크라이나 이 저격수들이 이제 총을 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호에서 죽는 게 아니고 네네. 그 막 연설하다가 노출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격을 당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러고 뭐 다른 때도 그렇지만 이 전쟁할 때는 이 저격수가 굉장히 이제 그 역할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핀란드하고 러시아하고 싸울 때도 이제 여성 저격수들이 네. 저 높은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요. 예. 아래 이제 러시아군이 오면 이제 거기서 총 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들키지 않을 때는 관계없는데 네. 들키기만 하면 여지없이 이제 반격을 당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그 여성 저격수가 그 당시에 역할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뭐 세바스토폴 상륙 작전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이런 저격수들 이야기, 여성 저격수들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돈바스 전쟁과 관련된 영화도 있습니다. 작전명 반데라스. 네. 그래서 하여튼 2014년에 이제 돈바스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을 이제 러시아가 이제 침입해가지고 먹는 과정에서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관련되는 영화들이 뭐 많이 있는데 저는 하여튼 뭐 라스트 솔저스 뭐 최후의 결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작전명 반데라스가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요. 작전명 반데라스. 네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눌 게 그 이제 사실 지금의 대통령 젤렌스키가 TV 드라마 인민의 일꾼에서 이제 주인공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까지 되게 된 결정적인 그렇죠. 있거든요. 저도 인민의 일꾼 그 TV 드라마가 언제 우리나라에서 한번 상영될지 사실 좀 보고 있는데 아직 뭐 소식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 뭐 코미디언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걸 자꾸 그렇게 너무 인기 영합적으로 막 그 얘기하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지성은 분명히 있어요. 키예프 국립경제대학 나왔고 법학 석사도 하고 이제 단지 유명해진 게 이 드라마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뭐 코미디언도 머리 좋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직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게 계기가 됐다 뿐이지 그 사람을 너무 그 폄하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코미디언이라기보다는 어떤 배우죠. 배우죠. 그렇죠. 배우 젤렌스키가 인민의 일꾼 TV 드라마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 대중성을 이제 얻고 하면서 이제 대통령까지 이제 됐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러시아 전쟁을 하면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빨리 러시아하고 이렇게 그냥 수습해가지고 빨리 그 본인의 그 정치적인 입장도 좀 이익도 개선하고 할 텐데 사실 꿋꿋하게 좀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그 민간인들, 민족들이 더 이상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그 러시아가 좀 이 전쟁을 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이 푸틴이 좀 푸틴의 그 욕심이 좀 내려놓고 근데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게 굉장히 권력이 계속 늘어나지 이 권력을 축소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다가 급전직하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요. 참 우크라인들의 이제 민족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카자크인들에 대한 특징도 이제 우리 작품들 통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가 어떤 국가인지 좀 많이 알게 된 이제 계기가 됐고, 더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북클럽 독서당에서 우리 김민주 대표님께서 소개하시는 이 책과 영화를 좀 찬찬히 좀 들여다보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러시아 문화, 대표적인 러시아 문학가로 알려진 고골도 네, 우크라이나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민족성은 어떤지 좀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동안 한 얘기에서 이제 다 스며들어 있는데, 하여튼 그 토지도 좋고 기후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풍부한 물산과 따뜻한 기후 때문에 이제 여러 살기는 이제 좋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농경민족 성격이 굉장히 짙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차분하고 여유롭고 그쵸.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1000번 공격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번. 1000번이나요? 우리나라는 몇 번이나 받았을까요? 누가 그거 센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외세의 침입이 많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순족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오기가 치받쳐서 오히려 또 거꾸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사크인 그런 정신으로 비롯해서 이런 개인의 자유 이걸 이제 중시를 이제 하고 그 러시아 그리고 옛날 폴란드 등등 이런 절대 권력에 이제 혐오하는 그런 그 마음이 이제 생겼는데, 그래서 하여튼 러시아하고 비교를 하면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쪽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제 수능적이 아니다 보니까 이 뭐라 그럴까 좀 국가를 제대로 형성을 못하는 거죠. 국가를 형성하려면 이게 체제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꾸 나 아니야 이렇게 나가면 이게 결국 외국 입장에서 인접국 입장에서 보면 밥이 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뭐 정권이 계속 교체가 되고 뭐 어떤 사람이 오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 발언권이 세니까. 그래서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민족성, 정체성 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렇게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했던 그런 관점으로. 이걸 더 자세히 막 얘기할 수도 있는데 크게 보면 그렇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번 전쟁에서 우리 아마 그 방송에서 그 전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인들이 굉장히 좀 유순하고 그 전쟁 와중에서도 뭔가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카자크인들의 어떤 특징적인 오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그런 민족성의 특징이 좀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750년 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1991년에. 그래서 러시아의 영향에서 이제 났는데 이제 다시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이 어떻게 결말을 날지 사실 궁금해요.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건 뭐 시나리오별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왜냐하면 아무리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도 푸틴이 이제 우리 하는 지금 방송을 듣고 그거 아니야 나는 반대로 할 거야 그러면 뭐 예측이 틀려지니까 뭐 하여튼 푸틴이 이 방송을 좀 보면 좋겠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러시아가 진군을 하다가 지금 좀 뭐 제대로 막 못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심하기도 하고 또 러시아 군대는 내가 왜 싸워야 되지? 막 이제 그런 회의에 빠지면서 좀 모럴 해저드 이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쟁을 하려면은 내가 꼭 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 그런 정신적인 자세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좀 약화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러시아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진군을 하면 결국 이제 러시아가
이제 전반적으로 승리하는 경우하고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지는 경우하고 두 개로 나눠볼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승리하는 쪽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중심으로 북쪽, 동쪽, 남쪽 이쪽을 더 장악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토를 뺏는 거죠. 영토를 뺏고 그리고 이 친러 정권으로 우크라이나 정권을 바꾸는 거, 이제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제 힘들면 그냥 그 좀 외교적인 자세로 그 중립국으로 그냥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친러도 아니고 뭐 저기 완전히 친서구도 아니고, 이제 그게 두 번째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러시아 안에서 자중 질환이 일어나서 뭐 푸틴이 제거되든지, 푸틴 이거 봐야 되는데 이게 아니 푸틴 그 애인이라도 좀 보시고 좀 푸틴에게 전달 좀 해주시죠. 네, 전달. 러시아에서 정변이 일어나서 한마디로 정변이 일어나서 그냥 철수하는 경우,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그래도 좀 점잖은 그 시나리오고요. 맞아요. 이게 이제 잘못하다가 이제 제 3차 대전으로 비유할 수 있잖아요. 진짜 큰일 납니다, 정말. 이건 핵전쟁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나토가 이제 지금 엄청 자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전쟁이란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단지 이성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감정의 문제로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3차 대전으로 가면 이제 그건 우리나라한테도 뭐 하여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뭐 3차 대전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블랙스완이란 말이 있잖아요. 블랙스완은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터지면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경우, 그게 이제 블랙스완이잖아요. 그 백조가 하얀 것만 아니라 검은 저기 백조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에서 시작이 된 건데, 하여튼 3차 대전이 그런 검은 백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는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무슨 이제 뭐 우리 유럽 연합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 등 좀 러시아를 좀 설득을 해서 푸틴이 좀 감정적으로 좀 차분해지도록 그렇게 하고, 어쨌거나 러시아는 자기네 그 영토가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좀 이제 잘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많은 세계인들이 이제 평화를 원하니까 그래도 3차 대전까지는 일어나지를 않아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국제 정세가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푸틴의 이제 권력의 이 야심 때문에 이제 만약 3차 대전까지 일어나면 이거는 뭐 우리 지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젤렌스키가 유대인이거든요. 맞아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쪽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것은 그냥 그거고, 우크라이나 저기 이스라엘이 이제 이해 타산을 하다 보니까 뭐 너무 이렇게 개입하면 안 좋겠다 해서 굉장히 지금 거리를 두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러시아가 이제 그렇게 막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제 미국하고 서구가 이제 경제적 제재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뭐 채무 불이행, 디폴트 될 것 같다라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 이자를 다 갚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스위스 은행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자는 다 갚았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뭐 상환 요구가 이제 생기겠죠.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오늘 우리 김민주 대표님하고 이제 북클럽 독서당 두 번째 방송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관련된 책도 좀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 참고로 출판저널 528호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요. 528호에 보시면 132쪽, 133쪽에 우리 김민주 대표님께서 그 칼럼을 쓰셨는데, 이 그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책을 좀 이렇게 부큐레이션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판저널 528호에 이번 우크라이나 그 전쟁과 관련한 우리 김민주 대표님의 칼럼을 좀 찬찬히 좀 읽어보시면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좀 이렇게 하나하나 좀 그 책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에 이제 좀 잘 이제 보이시죠? 네, 그래서 뭐 소설도 있고 그다음에 역사 관련된 인문 서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도서관에 가셔서 좀 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서관에서 네. 대출하기가 힘들 테니까 뭐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 도서관을 이렇게 네. 유랑하면서 픽업을 하시든지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북클럽 독서당이니까 우리 북클럽 독서당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북클럽 독서당 멤버가 좀 되셔가지고 예, 우크라이나 역사와 관련한 책을 좀 다 같이 읽고 토론하는 네, 그런 기회도 네,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북클럽 독서당 2회 방송 우리 김미주 대표님과 함께 좀 진행을 했고요. 제가 그 최근에 BBC를 좀 봤는데 그 BBC에서 그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그 지역에 그 러시아군이 그 침투한 지역에 이제 BBC 기자들이 좀 이렇게 집중 취재를 한 그 영상이 나와서 좀 봤습니다. 하르키우가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하르키우인데 그 하르키우에 그 러시아가 폭격을 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이 부상을 정말 많이 당했어요. 파편에 맞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파편을 맞아서 부상당한 그 민간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이죠. 그 발렌티나 씨가 그 저기 인터뷰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이 발렌티나 씨가 시 한 편을 지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병상에 누워가지고 자신이 쓴 그 시 한 편을 낭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낭송하는 시 내용이 정말 굉장히 그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막 썼어요. 네. 어떤 그 발렌티나 씨가 병상에 누워서 낭송한 시를 제가 이제 썼는데 그거를 우리 시청자들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지고 갈 바보 같은 러시아 파편들. 하지만 내 심장이 뛰는 한 나는 계속 살아가고 사랑할 거야. 수호자들이여, 우리는 함께할 것이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모든 영웅들이 함께 모여 사랑하는 우리의 우크라이나를 재건할 것이네. 네, 이렇게 발렌티나 씨가 부상당한 채 병상에 누워서 좀 이 시를 낭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의 참혹함을 듣고 뭐 읽고 방송으로 봐서 알지만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지를 못해서 그거를 우리 발렌티나 씨만큼 이렇게 느끼지는 못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발렌티나 씨가 지은 시가 아름답지만 이게 참혹한 이 전쟁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빨리 이 전쟁이 좀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네. 뭐 얘기는 못했는데 네. 우크라이나라는 말의 뜻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우크라이나의 어원. 어원. 네, 가장 중요하네요.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네. 아까 코사크가 뭐 네. 자유자, 예. 자유인, 뭐 방랑자, 모험자 그런 네. 뜻으로 시작을 했듯이 우크라이나라는 거는 변방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변방. 그러니까 옛날 이제 서구 유럽 이제 이쪽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동쪽 끝에 있으니까 변방이라는 뜻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변방. 네, 우크라이나 변방이지만 이제 전 세계의 평화를 전해주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자, 우리 다음 북클럽 독서당 이제 날씨도 좀 따뜻해졌으니까 그 실제로 독서당에 있었던 곳을 좀 탐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윤이의 책문화TV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를 할 테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 좀 이렇게 3, 4, 5 함께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봄도 오고 했으니까 우리가 좀 같이 좀
나들이, 봄나들이를 네, 하면서 함께 책도 읽고 저번 그 독서당 첫 번째 방송에서 이제 독서당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 얘기를 이제 쭉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소개했을 때 이제 세종 때 시작을 해가지고 뭐 성종, 중종 이렇게 가면서 이제 계속 이제 커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당의 실제 위치가 한 4군데가 있는데 그 성동구에 지금 성동구에 있는 그러니까 동호독서당, 그리고 마포 쪽에 있는 남호독서당, 그리고 저기 종로구에 있는 그 장의사, 지금 세금정 초등학교 있는데, 그리고 은평구에 있는 진관사, 그렇게 이제 4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에 이게 밖에 나가면 그 중에 그 동호독서당이 이제 제일 이름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성동구에 있는 동호독서당을 갈 거고, 뭐 만나면 3호선에 그 옥수역에서 만날 것 같아요. 거기가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이거든요. 제가 그 정윤의 책문화 TV에 커뮤니티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공지하고 페이스북이나 등등 이제 여러 SNS에 이제 홍보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그 북클럽 독서당 함께하고 싶은 분들 봄나들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북클럽 독서당 2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대표님? 네네. 우리 지금까지 김민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또 뵙죠. 감사합니다. 체크.